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수업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강의를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것만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종합 정리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종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여러분이 다 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제 방학이고 시험을 다 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나 국가나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것만은 꼭 알아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금리, 환율, 주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평생 동안 여러분이 알아야 될, 알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늘도 680명이 넘었죠.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대충 여러분이 나는 걸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상자로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마스크를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그냥 일상생활가 되듯이 마스크를 써야 되지. 집 밖을 나가면 마스크를 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학교도 오늘 수시 2차 면접을 보고 제가 왔는데요. 뭐 학교,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또는 국가, 아닌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방송 한번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걸리지 않을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가면 갈수록 나중에 걸리는 사람은 병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빨리 걸린 사람들은 이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걸린 사람은 병상이 없을 수도 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병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치료를 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약 2,000명 넘게 미국이 매월 2,000명이 넘게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냥 예사롭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뭐 사우나 갈 수 없죠.
여러분 사우나 가면 안 됩니다. 사우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우나를 자주 가는데 이 사우나 못 가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거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에 슈퍼나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불안합니다. 마스크는 썼지만은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내 안케는 나는 건강한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한 보시면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포장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동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본인한테. 그게 나을지 내가 정상적으로 나을지 왜? 지금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무엇보다도 건강에 그냥 보통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세계가 혼란스러울수록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갈립니다. 지금 여러분 뭐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어느 과를 나왔다,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학과에 채용 예를 들면은 뭐 인근에 있는 사우스케이프라든가 또는 뭐 아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이라든가 뭐 신성델타테크라든가 ST라든가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우리 학교에 이렇게 뭐 현장 실습이나 아니면은 취업 의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이제 선취업을 한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 관계 때문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현장 실습하고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들을 심지어 그게 더 오히려 지금 안전합니다. 사회에 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혹시나 다니더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10년, 20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참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내가 30살, 40살 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할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트에도 적어보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해볼까? 저런 일을 해볼까? 법을 공부해볼까? 뭐 육군사관학교를 가볼까? 경찰이 될까? 그렇게 하다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역학과를 가게 됐어요. 무역학과를 가게 돼서 실망해서 방황하다가 어느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에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은행을 가게 되고 또 은행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은행을 그만두고 또 힘겨운 나만의 생활에 또 접을 갔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좋은 은행을 그만두고 무슨 네가 교수가 되며 무슨 네가 박사가 되느냐. 그러나 뭡니까? 내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목표가 딱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믿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남들은 나를 잘못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나 여러분을 바르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낮게 평가할 수 있고 또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자신만은 자신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맞춤식으로 준비를 해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다 들어도 그래 나중에 결과로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로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하던 형제 그 다음에 또는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믿지를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믿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믿었어요. 물론 내가 끝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형제들은 안 믿습니다.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공부한다 뭐한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내가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함에 경제학 박사 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도 국회로 가도 명함 주면은 교수님, 박사님, 예, 들어가십시오. 어느 관공서를 가도 예우해 줍니다. 왜? 그게 세상이다. 우리 학생들은 아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래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자신을 믿는 게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을 믿고 노력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학생들을 보면 다 내가 보면 뭐 심성이 착하고 다 인성이 좋아요. 그리고 다 열심히 하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은 친구들인데 자신감이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창원대학 14년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 학생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믿고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내 자신을 믿고 오늘날 내가 있듯이 우리 학생들도 자신을 믿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설계하십시오. 그 자신에 대해서 나는 우리 학생들의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존중해라. 우리가 그걸 자신을 존중해라 하는 게 뭡니까? 자존감을 가져라. 자존감. 자신을 믿고 자존감을. 내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어디 가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럼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뭐를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해라. 두 번째,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내가 오늘부터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조깅 한번 해보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산책을 한번 해보자. 죄송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위한 노력이죠. 내가 남에게 인상이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I, A, E, O, U, I, A, E, O, U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것도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꼭 공부만 하고 그거 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투자다. 오늘부터 나는 얼굴에 팩을 해서 내가 얼굴이 남에게 좀 이렇게 뽀얗 좀 좋게 보이보자. 그것도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내가 중국어 공부를 하면 보자. 중국어 단어를 외운다. 나는 일본어 공부를 해서 내가 일본 쪽에 취업을 하면 보자. 일본어 공부를 한다. 여러분에게 아마 맞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부터 조깅해서 내가 반듯한 내 자세를 갖겠다. 그것도 투자. 참 여러분들 자꾸 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우나 요즘 못 가죠. 왜?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면 걸리기 때문에 그 걸리면 겁이 나서 저는 못 갑니다. 참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집에서 뭐 하느냐? 집에서 여러분 저녁에 팩 합니다. 팩. 마스크 팩. 그 마스크 있죠. 타이거 마스크처럼 이렇게 우리 하는 팩하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 골프장 이제 그 단계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와가 있어요. 3주간 집에 우리 집 사람이 와가 있는데 내가 어제 좀 여보 당신 내 마스크팩 해줄게. 당신도 내 해줘. 이렇게 해서 누워서 마스크팩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는 그런 조그마한 게 자신을 위해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오늘 아침에 학교 오면 얼굴이 좋아요. 제가 봐도 좋습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내 얼굴을 관리했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어 공부를 한다 여러분, 일본어 공부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길에 다니면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주 보고 외우고 말하고 여러분 외국어는 말하고 읽고 외우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 남이 내게 무슨 소리를 하도록 내가 그거 쪽지가지고 저는 그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두 번째 내가 이야기한 게 바로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해라. 그게 공부가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신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라. 여러분 그 두 가지 여러분 꼭 여러분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로 저는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자존감.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려면 여러분 자존심이 뭡니까? 그냥 나밖에 내가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나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귀하다고 생각해야 돼. 가치가 있는 존재다.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고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다 보면 인상 좋고 다 심성 곱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교수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면서 저는 참 요즘 우리 학생들 참 다 좋다. 학생은 부모들이 애를 많이 안 낳아서 그런지 전부 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를 맹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요 세 가지 내가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해서 강의를 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냐?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내가 부탁을 못했어요. 자존감을 가져라.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라.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라.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하면 지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맹심하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금리, 환율,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딱 이걸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내 수업을 들은 다른 내용들은 제가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금리, 환율, 주식에 대해서는 나는 금리가 뭐다, 환율이 뭐다, 주식 거래는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다, 요거를 여러분에게 꼭 강의해 주고 싶어서 종합정리 측면에서 내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듣다가 중간에 그만 이렇게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듣기 별로 안 좋은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시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꼭 요것만은 기억해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이야기 내용이 길었지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존감을 가지자. 자기 스스로를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그거 하나. 두 번째,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해라 하는 그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 잊어버리고 금리, 환율,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금리부터 이야기해요. 금리는 우리가 뭡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이자, 그죠? 돈을 쓰고 돈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뭡니까? 바로 금리는 내가 예금을 했으면은 내가 받아야 될 수익이고, 내가 대출을 했으면 내가 줘야 되는 비용이다. 그죠? 그럼 이 금리는 누가 결정하느냐? 은행이 결정하느냐? 아니죠. 자, 여러분에게 금리가 누가 결정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한국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을 한다. 거기에서 앞에 있었던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 금리를 우리가 무슨 금리라고 한다? 기준금리라고 한다. 그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는 동결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금리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은 각 금융기관, 시중의 금리 이런 게 다 그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좀 유식한 겁니다. 금리, 은행에서 주는 이자고 우리가 내야 되는 대출 이용하고 돈을 사용한 대가인데 금리를 누가 결정하느냐? 은행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틀리다.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그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고 그 금리에 의해서 은행의 금리나 시중의 금리들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누가 하느냐? 거기는 한 8분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히 한국은행의 총재가 됩니다. 여러분, 은행의 가장 높은 사람을 은행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국민은행장, 경남은행장, 외환은행장, 은행장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장이라고 안 합니다. 그죠? 한국은행 총재다 이렇게 해요. 그 한국은행 총재는 일반 은행장들은 그냥 뭡니까? 주주들이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은행장을 뽑는데 은행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죠.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장관처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즉 한국은행이 뭐합니까? 돈을 만들죠. 금리를 결정하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금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또 돈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임명되면 바로 총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를 우리가 한국은행은 은행장이라고 안 하고 총재라고 한다. 그래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각계 전문가, 소위 말하면 교수들, 금융을 전공한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한 7, 8명 거기 있는 금융통화위원들은 연봉이 한 2억씩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2억에서 3억 이 정도 받습니다. 자, 아무튼 금리는 그렇게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금리의 기능은 첫 번째 자금 수급 조절 기능이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설명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는 걸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느냐? 금리를 올리면은 뭡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수요, 그죠? 수요라는 게 뭡니까? 수요와 공급. 수요는 필요로 한 사람이고, 공급은 그걸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죠? 제공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비용이 늘어나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뭡니까?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죠? 금리를 올렸다. 수요와 공급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금리를 올렸다 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수요, 돈을 쓰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든다. 그죠? 근데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 이 말이죠.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공급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리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자금의 배분 기능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배분 기능. 이 배분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칩시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 그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각 금융기관, 소위 말하는 은행의 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올라가죠. 우리 대출금리는 내가 내는 비용이니까 상관없고, 예금금리는 내가 받는 이자니까,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돈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은행으로 가겠죠. 그럼 뭐, 은행이라는 것은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주식은 불안하니까 주식을 안 하고 안전하게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즉, 증권회사에서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그 배분이 달라진다. 여기와 여기의 배분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이자도 안 주는데 나는 주식 할란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자금 배분 기능을 하는 것이 금리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금 수급 조절 기능과 자금 배분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기능은, 경기 조절 기능을 합니다. 경기 조절 기능. 이 경기 조절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자, 금리를 낮추면 어떻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통화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기겠죠. 심지어 은행에 있는 돈을 해지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물건을 많이 사는 거죠. 물건을 많이 사니까 물건이 없어져서 어떻습니까? 다시 공장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고용이 늘어나고, 그럼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겠죠. 그게 경기 조절 기능이다. 반대로 금리를 높이면은 이자 비용이 많으니까 뭡니까? 어떻습니까? 투자를 안 하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그죠? 투자를 안 하면 뭡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뭡니까?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고용이 그 삿대니까 뭡니까? 소득이 안 늘어나고 소비가 안 늘어나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 금리를 내려야 되겠느냐 올려야 되겠냐 판단이 서겠죠. 어떻습니까? 경기 조절 기능이니까. 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이럴 때는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 그죠? 돈을 풀기 위해서는 돈이 시중에 많아지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금리를 내리면은 돈이 시중에 많아서 경제가 활성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기능은 바로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게 결국은 소비나 투자나 생산이나 고용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금리를 내리면은 통화량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서 생산이 늘어서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어서 다시 소비가 느는 소위 말하는 경기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금리를 그럼 뭐 교수님 금리를 계속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금리를 내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 뭡니까? 바로 금리와 반대 개념에 있는 뭡니까? 물가가 상승한다 이 말이죠. 통화량이 많으니까 서로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죠? 물가가 상승한다.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돈이 잘 사는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죠. 우리 소비 패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품의 가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품의 품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소위 말하는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상품의 품질보다는 상품의 가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를 높여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손해냐? 소비자들이 손해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잘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로 뭐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가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소비시장의 고착화, 미국 소비시장의 고착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소비의 주체들이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비의 고착화 이렇게 부릅니다. 뭔 말이냐? 최상위 계층이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돈이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품의 가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상품이, 자, 핸드폰 어떤 게 가장 좋은가, 비싼가, 품질이 좋은가, 자동차 어떤 게 가장 품질이 좋고 비싼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위, 소위 말하는 소비의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나라 상품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품질이 좋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요 제품들을 써요.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전자제품,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자동차 같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차들, 소위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가격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계층의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가 중에서 미국의 최고위층 사람들에게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로 어디냐면 일본, 프랑스, 독일, 우리 한국의 삼성 같은 이런 딱 확정이 되어 있는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상품. 그 미국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층은 어디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든 상품보다는 가격이 오히려 싼.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 상품이 중국 상품에게 뒤지는 이유가 뭐냐? 가격 경쟁력이 뒤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뭡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과 수입을 했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려므로 인해서 우리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조절 기능은 바로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경기가 둔화되느냐 이런 것을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그럼 아까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했습니다. 그때 결정하는 그 요인, 금리를 결정할 때, 자,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죠? 금리 결정의 요인, 제가 이거 시험을 냈던 것 같은데, 금리의 결정 요인, 첫째는 금방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활동 수준, 경기가 호황이냐, 경기가 불황이냐, 그래서 자금 수요가 증가되냐, 조금 수요가 줄어드느냐, 자금 수요가 늘어나느냐, 뭐 이런 거, 경제활동 수준, 지금 현재의 경제활동을 국민들이 호황으로 하느냐, 불황 상태로 하느냐, 이런 걸 따져본다, 이 말이죠. 그런 자료들을 싹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한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기조. 이 통화정책기조는 바로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통화를 많이 풀 거냐 아니면 통화를 좀 이렇게 긴축으로 할 거냐
그런 정책적인 어떤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는 내가 집권하는 4년 동안은 내가 금리를 대체로 어떻게 하겠다. 금리를 대체로 낮게 유지할 거냐,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할 거냐, 이런 정책적인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것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행 총재는 누가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엘렌이라는 미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 지금 중앙은행이죠. 그 엘렌이라는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그분이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금리를 좀 이렇게 내리는 이런 분이었는데, 그 소위 말하는 금리를 약간 올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금리를 내려서 이렇게 경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바꿨습니다. 이제 임기가 있어요. 연방준비위원회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뭐 바꾸고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은 여러분 대법관 있죠. 대법관도 6년인가 이렇게 딱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완전 그 대법관이 되면 엄청 좋습니다. 미국 같은.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의 오바마 대통령 때의 그 엘렌 의장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아마 재무부 장관으로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금리는 대통령, 당선된 사람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금리를 결정할 요인이다. 아까 이 경제활동 수준은 지금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이제 따지보는 거죠. 따지보고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미래의 어떤 기대되는 그 인플레, 물가 상승.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화폐의 구매력이 악화되는 겁니다. 인플레이라는 것은 화폐의 구매력을 악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 주고, 내가 100원짜리가 있다. 1000원짜리가 있는데 1000원짜리가 1000원 하던 물건이 5000원으로 오르면 1000원짜리가 5000원 못 사죠. 구매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물가가 올라갈 것인가, 이걸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이해가 되죠? 물가가 오르면은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통화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구매력이 악화되느냐, 구매력이 악화되지 않느냐. 구매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소비 성향, 소비와 영향이 많은 겁니다. 그죠? 소비와 굉장히 영향이 많은 거다. 그래서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금리가 결정되는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겠죠. 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열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의 한 달은 어떻게 이런 측면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금리를 내리는 게 좋다. 아니면은 금리를 조금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게 뭡니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되는 금리다.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모든 시장금리가 금융기관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된다. 금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금리의 종류 한번 볼까요? 금리의 종류. 금리의 종류는 여러분, 금리는 달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에 1% 이자 준다. 그러면 1%니까 100만 원이죠. 그죠? 복리는 뭡니까? 100만 원 그 이자에다가 다시 또 1% 이자에 이자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복리라고 합니다. 달리는 원금에다만 이자를 주는 그 금리를 달리.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기에 이자의 이자를 다시
계산을 하는 걸. 그걸 우리가 복리다. 그래서 이 복리 개념은 특별한 경우에 복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달리로 계산을 한다. 그죠? 달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복리는, 복리 개념이 다른 데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달리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것도 제가 은행 다닐 때 고정금리는 한 번 금리가 자 1%다. 그 만기까지 1%가 딱 정해져 있는 금리를 우리가 고정금리라고. 변동금리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매월 금리를 변경을 많이 한다면 그 변경 기준금리에 의해서 금리를 바꾸어지는 금리를 우리가 변동금리다 한다. 그러면은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정금리, 예금금리는 대부분 고정금리가 많습니다. 왜 고정금리가 많느냐? 은행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거니까 사실은 변동금리를 해놓으면은 은행에서 이자 부담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예금금리도 변동금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예금금리는 고정금리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다. 빌리면은 내가 부담하는 금리인데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높은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하면은 여러분 무슨 금리를 해야 됩니까? 대출금리 같은 변동금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면 뭡니까? 고정금리를 해야 내가 이자 부담이 줄죠. 그래서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는 특히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 올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제도로 봐서는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금융기관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개인에게 고정금리 할 것이냐 변동금리 할 것이냐를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하는 문제는. 두 번째, 맹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습니다. 맹목금리와 실질금리. 그 맹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는데 이 맹목금리와 실질금리는 실질적으로 맹목금리와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포함된 금리를 우리가 맹목금리라고 하고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리, 순수한 그냥 금리입니다. 자,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1%고 금리가 실질금리가 2%다. 그러면은 맹목금리는 3%, 실질금리는 2%. 자,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합한 금리를 우리가 맹목금리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는 맹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받는, 자, 내 예금 1,000만 원 했다. 내가 예금을 1,000만 원 하면은 내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 요즘은 1%도 안 되죠. 그죠? 1% 그 금리를 무슨 금리? 표면금리. 그 표면금리에서 세금을 떼고 내가 실제로 받는 금리를 실효금리. 표면금리와 실효금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면금리는 뭐라? 내가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한테 나타내서 몇 % 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실효금리는 실제로 나중에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내가 받는 금리를 실효금리라고 합니다. 실질금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를 실질금리다. 표면금리는 우리가 그 팜플렛 상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예금금리 1%, 대출금리 뭐 1.5% 이렇게 나타난 금리고 실효금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공제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만 정리를 하면은 첫째, 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 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그 기준금리에 의해서 모든 시중이나 금융기관의 금리가 결정이 된다. 그때의 한국은행 총재는
위원장이 되고 그 금융통화 위원들은 전문가들이 몇 명이 된다. 그래서 금리는 자금을 아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시라 했죠. 자금 수급 조절 기능이 있고 자금 배분 기능이 있고 경기 조절 기능이 있다. 그다음 금리를 결정할 때 아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뭐라고 결정한다? 자, 경제활동 수준이나 통화정책 기조나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다 결정을 한다. 자, 금리의 종류는 달리가 대부분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고 명목금리, 실질금리.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금리는 표면금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을 떼고 받는 금리는 실효금리라고 한다. 자, 잠깐 너무 기니까 여러분 쉬었다가 이제 환율, 주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